깊은 밤, 문경세제의 산길은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 선비가 힘겹게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품속에는 50냥이 꼭꼭 숨겨져 있었다.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희망인 그에게 이 돈은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집안 어른이 모든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귀한 돈이었다. 이 돈만 있으면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볼 수 있어. 반드시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켜야 해. 선비는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한 사내가 나무에 묶인 여인을 무자비하게 매질하고 있었다. 여인의 몸은 이미 멍투성이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당장 멈추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선비가 외쳤다. 하지만 사내는 코웃음을 쳤다. 상관 마시오. 이년은 내가 돈 주고 산 사당패 계집이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하니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지. 선비는 여인의 처참한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미워하신다면 제게 파시오. 얼마면 되겠소? 사내의 눈이 번뜩였다. 50냥이면 데려가시오. 선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50냥. 그것은 자신의 미래 전부였다. 과거 시험을 포기하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선비는 결심했다. 여기 50냥이요. 돈을 받은 사내는 웃으며 사라졌고 여인은 선비에게 연신 감사의 절을 올렸다. 하지만 선비의 마음은 무거웠다. 미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여인은 선비를 따라 그의 집으로 왔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여인은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밤마다 바느질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고 선비는 다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정식 혼인은 올리지 못했지만 그들은 부부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았다. 1년 후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다가왔다. 여인은 밤을 새워 만든 하얀 옷을 선비에게 건넸다. 이 옷을 입으시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은빛 자수가 놓인 옷은 햇빛에 푸르게 빛났다. 선비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떠나기 전 여인이 작은 손수건을 건넸다. 종로에 검은 대문집이 있습니다. 그곳 어른께 이것을 전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단 얼굴에 상처난 청지기에게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손수건에는 기묘한 자수가 놓여 있었다. 파란 새 한 마리가 높은 고개 아래 흰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형상이었다. 한양에 도착한 선비는 여인의 부탁대로 검은 대문집을 찾았다. 그곳은 조정의 고위 관료인 김정승의 저택이었다. 얼굴에 상처가 있는 청지기가 손수건을 가로채려 했지만 선비는 필사적으로 막았다. 결국 김정승이 직접 나와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손수건을 본 김정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선비를 방으로 데려가 다그쳤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문경세제에서 구해준 여인이 전해달라 했습니다. 김정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즉시 얼굴에 상처난 청지기를 잡아들였다. 사실 김정승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시댁에서 고생하던 딸을 몰래 경상도로 피신시키려 청지기에게 맡겼었다. 그런데 청지기는 딸을 탐하여 겁탈하려 했고 저항하는 딸을 때려 혼절시켰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는 딸을 사당패에 팔아넘기고는 도적을 만나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것이다. 손수건의 의미를 깨달은 김정승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파란 새는 과부가 된 딸, 고개는 문경세제, 흰 나무는 이씨 성을 뜻했다.
청지기는 차명에 처해졌고 김정승은 선비를 따라 경상도로 향했다. 한편 과거 시험에서 선비는 장원급제를 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를 여인이 기쁘게 맞이했다. 그리고 뒤에서 김정승이 나타났다. 딸아, 그간 얼마나 고생했느냐? 부녀의 감동적인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선비와 여인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선비는 50냥으로 목숨을 구했고 그 선행은 장원급제와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권세 높은 장인이라는 복으로 돌아왔다. 평양의 큰 기와집에서는 아침부터 고함이 터져나왔다. 쌀뜨물을 왜 버려? 아껴서 하인들 밥 지을 때 쓰라고 했잖아. 장작은 왜 그리 많이 떼? 눈 오는 날 아니면 장작 생각도 하지 마. 민판서였다. 그는 경상감사를 지내고 판서 자리에 오른 고위 관료였지만 극도로 인색한 사람이었다.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다. 50세가 넘도록 아들이 없었던 것이다. 어느 겨울 30살 어린 첩을 통해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 민판서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다. 남에게는 한 푼도 아까워하던 그가 아들에게만은 꿀, 배즙, 녹용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였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민판서는 조선 최고의 역술인을 불렀다. 아드님은 16세 4월에 운명을 다하실 팔자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민판서는 전국을 떠돌며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았지만 아무도 해답을 주지 못했다. 3년째 되는 해 경남 끝자락의 한 허름한 움막에서 맹인 여인을 만났다. 3천냥입니다. 그 끔찍한 팔자를 풀 방도를 알려드리려면요. 여인은 보지도 못하면서 사주를 정확히 맞췄다. 민판서가 판서라는 것도 알아맞혔다. 방도를 찾는데 3년이 걸릴 것입니다. 답을 알아내면 제가 직접 댁에 찾아가겠습니다. 3년 후 여인이 민판서의 집을 찾아왔다. 그리고 쪽지 하나를 남겼다. 원수를 갚으려는 뜻이 있다면 몸을 허락하지 말고 한번 허락했다면 따라야 한다. 16세가 되거든 이것을 아이 손에 쥐어주십시오. 이것이 아이를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예언이었지만 민판서는 그 쪽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총명하고 착한 청년으로 자랐다. 민판서와 달리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다. 그 무렵 집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한겨울밤 대문을 두드리는 거지 소녀가 있었다. 민판서는 공짜 노동력이 생긴다며 그녀를 받아들였다. 소녀의 이름은 춘매였다. 춘매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하는 일마다 야무졌다. 민판서는 그녀를 아들의 글동무로 삼았다.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며 자랐다. 16세가 되던 해 4월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민판서는 온 집안에 보초를 세우고 무당을 불러 구술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쪽지를 쥐어주었다. 오늘 하루 이것을 손에서 절대 놓지 마라. 아들을 별채에 두고 춘매만 출입하게 했다. 민판서는 밤새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다. 16세 4월이 지난 것이다. 민판서는 기뻐하며 별채로 달려갔다. 그런데 디딤돌에 피가 뿌려져 있었다. 놀란 민판서가 방문을 열었다. 아들은 없고 춘매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내년이 내 아들을.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은 멀쩡히 살아 있었다. 춘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아버님이 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요. 춘매의 아버지는 경상도의 청렴한 관리였다. 당시 경상감사였던 민판서가 횡령한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 옥사시켰던 것이다. 춘매는 복수하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왔고
민판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춘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도련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쪽지를 보았습니다. 한번 허락했다면 따라야 한다는 글을요. 저는 이미 도련님께 마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복수 대신 사랑을 택했습니다. 진실을 안민 판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는 춘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 후 춘매와 아들은 정식으로 혼인했고 아들이 낳았다. 인색했던 민판서는 완전히 변하여 남에게 베풀며 살았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모든 것을 치유했다. 마을에는 말이 많기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다. 진주댁이었다. 그녀의 입은 솜털보다 가벼워서 온 마을의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녀의 남편 춘남은 소금장수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입방정 때문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다. 어느 날 춘남이 동료 김서방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십시오. 김서방이 사또에게 끌려가 매를 맞고 돌아온 것이었다. 사또 욕을 했다가 걸렸다는 것이다. 그게 다 내 마누라가 소문을 퍼뜨린 탓이야. 내가 혼자 한 말을 왜 떠벌리고 다니냐고. 춘남은 대신 사과했지만 진주댁은 반성하지 않았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얼마 후 더 큰 사고가 터졌다. 춘남의 동료 최 씨가 찾아와 고함을 질렀다. 내 마누라가 소금 가격을 소문냈다. 다른 마을이 더 싼 값에 팔아버려서 나는 500냥 빚을 졌어. 내가 갚아. 500냥은 가난한 소금 장수에게 천문학적 금액이었다. 춘남은 절망했다. 그는 마을 신당에 가서 3일간 기도했다. 셋째 날 기적이 일어났다. 신당 나무에서 엽전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세어보니 정확히 500냥이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춘남은 걱정이 생겼다. 이 사실을 아내가 알면 또 온 동네에 소문을 낼 텐데.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춘남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데리고 신당으로 갔다. 미리 신당 나뭇가지에 떡을 주렁주렁 꽂아두었다. 여보, 저기 좀 보시오. 세상에, 나무에 떡이 열렸어요. 진주댁은 신이 나서 떡을 따먹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었다. 집에 불 끄는 걸 깜빡했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진주댁은 마을로 달려가 소리쳤다. 여러분, 신당 나무에 떡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나무에는 떡이 하나도 없었다. 춘남이 미리 다 치워놨던 것이다. 거짓말하지 마. 아니에요. 정말이었다니까요. 얼마 후 춘남은 신당 구덩이에 500냥을 묻어두었다. 그리고 아내를 다시 불렀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세상에, 돈이 가득해요. 500냥이나 돼요. 진주댁은 또 마을로 달려갔다. 이번엔 진짜예요. 신당에 돈이 묻혀 있어요.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온 마을 빨래를 내가 다 하는 거다. 좋아요. 거짓말이면 제가 다 할게요. 하지만 구덩이에는 돈 대신 벌레만 가득했다. 춘남이 미리 치워뒀던 것이다. 넌 이제 온 마을 빨래를 다 해야 해. 일주일 동안 진주댁은 온 마을의 빨래를 홀로 해야 했다. 말도 제대로 섞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울며 빨래했다. 어느 밤 춘남이 다가왔다. 부인 말이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결국 자신에게 화가 되어 돌아온다고 했소. 그런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하니 이렇게 된 것 아니겠소?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진주댁은 진심으로 반성했다. 춘남은 모든 진실을 털어놨고 500냥을 동료에게 갚았다.
그 후 진주댁은 피해 입은 모든 사람에게 사과했고 입방정 버릇을 완전히 고쳤다. 말 한마디의 무게를 깨달은 것이다. 마을 입구에 큰 돌이 놓여 있었다. 청년들이 그 돌을 들어올리는 내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보겠네. 하지만 누구도 그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그때 덩치 큰 사내가 나타났다. 비켜라, 비켜. 사내는 심호흡 한 번으로 그 돌을 번쩍 들어올렸다. 역시 철룡이는 달라. 우리 마을 최고의 장사야. 철룡은 대대로 장사 집안의 장손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자랑스러워했고 때로는 교만했다. 힘 좀 길러야겠구만. 그리 비실비실해서야 마누라 하나 뺏기지 않으려면 노력해야지. 철룡은 으스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는 조용하고 온화한 여인이었다. 어느 날 철룡의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언덕에 고목나무를 뽑으려 하며 밤낮으로 씨름했다. 이놈과 한판 붙어보자. 아버지는 3일 밤낮을 나무와 싸우다 결국 혼절했다. 의원들은 병을 찾지 못했다. 무당을 불렀다. 무당이 말했다. 도깨비에 홀렸습니다. 고목나무에 사는 도깨비가 씨름 내기를 걸었고 아버님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번 내기를 받으면 이길 때까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기면 되지 않소? 그 도깨비는 황소로 공기놀이를 하고 산으로 제기차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이기겠습니까? 철룡은 분노했다. 감히 내가 직접 가서 이겨버리겠다. 아내가 막았다. 도깨비는 왼쪽 다리가 약하다 합니다. 왼쪽 다리를 노리세요. 그래도 안 되면 아내는 붉은 보자기를 건넸다. 도깨비는 붉은색을 무서워합니다. 이걸 얼굴에 씌우세요. 철룡은 대충 듣고 고목나무로 갔다. 나무 아래 거대한 도깨비가 앉아 있었다. 내 아버지는 아직 한 판도 못 이겼는데 내가 이기러 왔느냐? 좋다. 5판을 겨뤄 3번 이기는 쪽이 승자다. 씨름이 시작되었다. 철룡은 온 힘을 다했지만 도깨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철룡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게 전부냐? 2번째, 3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철룡은 아내의 조언을 떠올렸다. 왼쪽 다리를 노려야 해. 4번째 판에서 왼쪽 다리를 노렸지만 도깨비는 교묘히 피했다. 붉은 보자기. 철룡이 바지춤을 더듬었지만 보자기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 순간 도깨비가 철룡을 번쩍 들어올렸다. 끝이다. 철룡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 달려와 도깨비를 공격했다. 정체불명의 인물과 도깨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엎치락 뒤치락 막상막하였지만 결국 그 사람이 도깨비를 넘어뜨렸다. 분하다. 도깨비는 도깨비불이 되어 사라졌다. 철룡은 의식을 잃기 직전 그 사람의 볼에 찍힌 작은 점을 보았다. 저건 눈을 떴을 때 철룡은 자기 집 방에 누워 있었다. 아들아, 아버지가 살아나 있었다. 아버지, 무사하십니까? 너 덕분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철룡을 밭으로 데려갔다. 아내가 그곳에서 무언가 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밭에 박힌 그 거대한 돌을 번쩍 들어올려 멀리 던진 것이다. 철룡은 깨달았다. 어젯밤 자신을 구한 사람이 아내였다는 것을. 볼의 점도 똑같았다. 당신, 어찌 그 힘을 숨기고 살았소?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말씀드렸다면 서방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서방님의 삶의 낙이 힘을 뽐내는 것이듯 제 삶의 낙은 서방님이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의 기쁨이 제 기쁨이었어요. 철룡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보다 강한 아내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힘을 숨기고 살았던 것이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 후 철룡은 교만을 버렸다. 누구보다 아내를 존중했고 마을에 힘쓸 일에 앞장섰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 울산의 큰 저택에 제시라는 상인이 살았다. 그는 뛰어난 장사 수완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고약한 신보와 인색함으로 미움받았다. 재산이 많으면서도 베풀 줄을 모르니 늘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쟁이야. 제시에게는 만복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와 달리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청년이었다. 만복이 장가갈 나이가 되자 제시는 이익을 따져 혼처를 정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과 혼인시켜야겠다. 신분을 사는 거지. 만복은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혼례날 만복은 처음 신부를 보았다. 그녀는 천하일색의 미인이었다. 만복은 첫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제시도 며느리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저 여인을 며느리가 아닌 내 아내로 맞았어야 했는데 제시는 며느리를 향한 욕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밤 신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끌려 몰래 방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본 제시의 욕망은 더욱 커졌다. 저 여인을 안고 있는 것은 내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만복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 외국에서 오던 배가 침몰했습니다. 만복은 서둘러 짐을 꾸려 바다로 떠났다. 부인 일을 해결하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만복은 돌아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걱정하며 물었다. 아버님, 서방님께 무슨 일이라도. 그때 급사가 달려왔다. 도련님께서 급류에 휘말려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장례가 치러진 후였다. 시신도 찾지 못한 장례였다. 서방님, 어찌 저를 두고. 며느리는 삶의 의욕을 잃었다. 하지만 점차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 하던 일을 대신했다. 양반 집안 출신답게 지식이 많아 일을 잘 처리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며느리에게 제시가 찾아왔다. 고생이 많구나. 아버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제시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아이를 낳아 대를 잇기 위함이다. 그런데 어찌 내 할 일을 하지 않느냐?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서방이 없다면 내 씨를 바다대를 이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시가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다. 며느리는 경악하며 손을 뿌리쳤다. 아버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지만 제시는 멈추지 않고 그녀를 덮쳤다.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아버님, 제발. 그때 며느리가 꾀를 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사람이 많으니 집 뒤편 골짜기로 가서 소 울음소리를 내십시오. 그러면 하인들이 소를 찾으러 나갈 것이고 그때 조용히. 제시는 고개를 끄덕이고 골짜기로 달려갔다. 음매, 음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소리쳤다. 소가 도망쳤다. 어서 잡아라. 하인들이 골짜기로 달려가자 제시는 며느리 방으로 향했다. 이제 아무도 없으니. 하지만 방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다.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니. 그때 하인들이 돌아왔다. 외양간에 소가 멀쩡히 있었던 것이다. 주인 나리께서 소가 도망쳤다 거짓말을 하고 며느리를 죽였구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사또의 귀에 들어갔다. 제시는 며느리를 죽인 죄로 잡혀갔다.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켰다. 며느리를 겁탈하려 했다는 사실은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제시는 거열형에 처해졌다. 시신은 길거리에 버려졌지만 아무도 수습하지 않았다.
평생 욕심만 부리더니 꼴 좋다. 돈만 끌어안고 살더니 이제 거지꼴이로구나. 그가 소 울음소리를 냈던 골짜기는 소목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욕망에 눈먼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강원도 어느 마을에 박소희라는 처녀가 살았다. 그녀는 백정의 딸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떠돌다 한 양반집 여종이 되었다. 주인집 아씨는 소희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박소희, 홍시 가져오라고 했잖아. 왜 아직도 안 가져와? 아씨, 지금은 한여름인데 홍시를요. 시끄러워. 홍시 안 가져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 마. 한여름에 홍시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소희는 묵묵히 시장을 돌아다녔다. 목이 말라 우물가로 갔을 때 소희는 쓰러진 사내를 발견했다. 얼굴에 흉측한 종기가 나 있었다. 저 사람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전염병일 거야. 가까이 가지 마. 사람들은 사내를 외면했다. 물을 달라는 애원도 무시했다. 소희는 우물에서 물을 떠와 직접 사내 입에 넣어 주었다. 미쳤어? 병 옮으면 어쩌려고? 제 손으로 직접 먹여드리면 우물엔 병이 안 퍼지지 않겠습니까? 소희는 사내를 자기 방으로 데려와 간호했다. 자기 밥을 먹이고 적은 세경을 모아 의원을 불렀다. 며칠 후 사내가 깨어났다. 당신이 절 구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사내는 한양 이대감 댁의 하인이었다. 집안이 몰락하여 일자리를 잃고 떠돌다 이곳까지 왔다고 했다. 주인은 사내를 하인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사내는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놈, 장독 하나 못 옮기냐?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게야? 사내는 매일 꾸중만 들었다. 주인은 그를 내쫓으려 했다. 더 이상 저놈을 봐줄 수 없다. 그때마다 소희가 나섰다. 제 세경을 주지 않으셔도 되니 저 사람을 내쫓지 말아주세요. 소희의 희생으로 사내는 머물 수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사내는 여전히 쓸모없었다. 오히려 방에 틀어박혀 잠만 잤다. 다른 하인들이 소희를 나무랬다. 소희야, 저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저렇게까지 보살펴주는 거냐?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는 백정 딸이라는 이유로 평생 살 가치가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삶은 가치가 있다고요. 언젠가 힘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 무렵 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다. 폭군이 쫓겨나고 새 임금이 즉위한 것이다. 어느 날 주인이 소희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것을 새로 오신 사또께 전해드려라. 그런데 사내가 나섰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평소 일을 안 하던 사내가 처음으로 자청했다. 소희는 놀랐지만 편지를 건넸다. 그날 이후 사내가 변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일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주인 어른과 따님, 지금 당장 궁으로 오시지요. 궁으로? 우리를 벌하려는 건가? 두려움에 떨며 궁에 도착한 주인과 아씨. 하지만 임금은 웃으며 말했다. 고개를 드시게. 자네들이 나라의 충신을 잘 보살펴 주었다지. 이교리가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숨어 있었는데 편견 없이 잘 대해 주었다니 기쁘네. 주인과 아씨는 서로를 보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저희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임금이 낡은 댕기를 꺼냈다. 이것이 자네 딸의 것이 맞는가? 그것은 소희가 이교리에게 준 댕기였다. 하지만 임금은 아씨를 소희로 착각하고 있었다. 예, 소첩의 것입니다. 아씨가 거짓말을 했다. 양반 집안 여식이 이리 검소하다니. 이교리와 혼인시키도록 하겠네. 혼례날 소희는 방에 갇혀 있었다. 넌 백정 주제에 어딜 끼려고? 여기 박혀 있어.
하지만 혼례가 시작되려 할 때 광군들이 주인과 아씨를 체포했다. 재산을 숨긴 죄와 임금을 속인 죄로 잡아가겠다. 이교리가 방에 갇힌 소희를 데려왔다. 신부가 없는데 어찌 혼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임금의 명을 읽었다. 소희는 비록 백정 신분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질고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였다. 이에 천민에서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이교리와의 혼인을 명한다. 백정의 딸 소희는 대감댁 며느리가 되었다. 이교리는 후에 판서가 되었고 소희는 훌륭한 내조로 그를 도왔다. 두 사람은 신분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소희는 언제나 낡은 댕기를 간직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6개의 이야기가 끝났다. 각각의 이야기에는 명심보감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선비는 50냥이라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 한 여인을 구했다. 그 선행은 장원급제, 아름다운 아내, 권세 높은 장인이라는 복으로 돌아왔다. 하늘은 선을 행한 이에게 복으로 보답하고 악한 일을 한 이에게 재앙으로 보답한다. 두 번째 이야기의 민판서는 욕심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다. 하지만 아들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진심으로 사죄했고 춘매는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모든 것을 치유했다. 가시나무를 등에 지고 가서 잘못을 빈다.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세 번째 이야기의 진주댁은 가벼운 입으로 소문을 퍼뜨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 재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고 그녀는 말의 무게를 배웠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옷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다. 네 번째 이야기의 천룡은 힘이 센 것을 자랑하며 교만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자신보다 강하면서도 그것을 숨긴 아내에게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감췄다. 그릇은 차면 넘치고 사람은 자만하면 몸을 망친다. 다섯 번째 이야기의 제시는 평생 욕심만 부리며 살았다. 며느리를 향한 욕망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악한 행동은 쌓이고 쌓여 결국 자신에게 재앙으로 돌아온다. 하늘은 선을 행한 이에게 복으로, 악한 일을 한 이에게 재앙으로 보답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의 소희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누구에게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착한 심성은 결국 신분의 벽을 넘어 귀한 자리로 이끌었다. 사람의 미래는 함부로 점칠 수 없고 바닷물의 깊이는 말로 잴 수 없다. 이 6개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한 번 심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복의 열매인지 화의 열매인지는 바로 우리가 결정한다. 첫 번째 선비는 자비의 씨앗을 심었다. 50냥이라는 큰 희생이었지만 그 씨앗은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민판서는 욕심의 씨앗을 오랫동안 심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죄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었을 때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진주댁은 경솔한 말이라는 씨앗을 심어 고통의 열매를 맺었다. 하지만 반성과 노력으로 신뢰라는 새로운 열매를 맺었다. 천룡은 교만의 씨앗을 심었지만 겸손을 배우며 존중의 열매를 맺었다. 제시는 평생 욕망의 씨앗만 심어 결국 파멸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소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자비와 성실의 씨앗을 심어 가장 높은 자리라는 열매를 맺었다. 명심보감은 말한다. 화와 복에는 문이 따로 없으니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행복도 불행도 하늘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은 무엇인가? 남을 돕는 자비의 씨앗인가? 아니면 욕심의 씨앗인가? 진심 어린 사과의 씨앗인가? 아니면 변명의 씨앗인가? 따뜻한 말의 씨앗인가?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의 씨앗인가? 겸손의 씨앗인가? 아니면 교만의 씨앗인가? 절제의 씨앗인가? 아니면 욕망의 씨앗인가? 성실의 씨앗인가? 아니면 게으름의 씨앗인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때로는 어렵다. 첫 번째 선비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은 쉽지 않다. 민판서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다. 진주댁처럼 오랜 습관을 고치는 것도 힘들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비록 느리더라도, 비록 작은 걸음이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희는 백정의 딸로 태어나 온갖 멸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삶은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남을 도왔다. 그 작은 선행들이 쌓여 결국 그녀의 운명을 바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심은 씨앗은 반드시 내일 열매를 맺는다.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은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온다. 오늘 참은 작은 욕심은 언젠가 큰 평화를 가져온다. 오늘 한 진심 어린 사과는 언젠가 깊은 화해를 만든다. 오늘 한 따뜻한 말은 언젠가 귀한 관계를 만든다. 오늘의 겸손은 언젠가 진정한 존경을 받게 한다. 명심보감의 지혜는 수백 년을 넘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 보답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만든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자. 그 발걸음이 쌓여 언젠가 우리를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이끌 것이다. 6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명심보감의 지혜다.